정부와 여당이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상품 출시를 금지한 금융당국이 우회 투자는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처가 아니면 펀드 출시를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실 위험이 높아진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들이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모든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을 예정인데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건 상법 개정과 비교할 때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한정에 규정을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상법은 100만 개 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상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상장사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4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게 된 목적과 기대 효과 등을 공시에 이해하고 합병가액 등에 대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병가액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수익성이 좋은데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과 적자 상태지만 주가가 고평가된 기업 간 합병의 경우 저평가 기업의 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물적 분할에 생겨난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관건은 거대 야당의 협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 될 테고.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여당과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이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 출시를 철저히 막아온 금융당국이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기업에 일부 투자를 하는 이 펀드 출시를 묵인하면서 우회 투자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 대상만 아니면 허용해 준다는 입장인데 이 과잉 규제라는 비판 속에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출시된 라이즈 미국 AI 테크 액티브 ETF에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비중이 6.49%에 달합니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ETF의 경우 대표적인 비트코인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10% 이상 편입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등 무려 13개 ETF가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기업 주가가 크게 올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종목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운용사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는 물론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도 금지돼 있습니다.
코인 ETF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전략으로 담진 않고 그거랑 관련 있는 다른 종목들을 알파 전략을 활용해서 운용을 하는데 가상자산을 메인 테마로 하는 ETF가 금지돼 있다 보니 AI나 나스닥 등 다른 테마 상품에 편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TF에 가상자산 관련 종목이 편입돼도 2017년 가상통화 긴급대책에 어긋나지 않으면 관리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이 주된 투자자산이 아니면 ETF 출시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 주요 테마만 아니라면 코인기업이 포함돼도 ETF 출시를 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얼마 이상 담아야 주된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기준이 없는 데다 가상자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자체는 금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운용사 관계자는 이미 ETF에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편입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테마 ETF를 불허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ETF 이름에 가상자산이란 말만 쓰지 않으면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막을 수 없는 것을 막다 보니 우회로가 뚫린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익 없는 가상자산 규제보다는 금융상품 제도부터 과세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부실 위험이 커진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지각 변동도 예상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PF 대출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가량의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엔 연체율 10% 이상인 곳이 14곳에 불과했지만 1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업계의 건전성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달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취약한 저축은행 2곳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적기시정 조치는 경영개선 권고와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분류되는데 가장 낮은 수위의 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경비 절감이나 인력 조직 운영 개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화 노력을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기시정 조치 이후에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중 추가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OK금융그룹은 당국으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은 상상인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실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OK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3조 3,200억 원으로 자산 2조 6천억 원의 상상인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저축은행 계열사 자산만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저축은행 업권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세집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당국이 나서면 적기시정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서 자금을 대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 스스로 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한 경우에는 지역 규제도 좀 완화해줘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 등장한 정진환 우리은행장 후보가 내부의 계파 갈등을 끊고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을 불법으로 내몰던 평가 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이사회의 단독 추천을 받은 정진환 행장 후보의 첫 출근길. 기자들 앞에 선 정 후보는 계파와 상관없는 실력 중심의 인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상업 있다고 영업 잘하고 한일 출신이라 영업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영업은 영업. 그런 거 상관. 저는 일 잘하는 사람 쓰지. 우리은행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쳐져 한빛은행이 된 후 2001년 평화은행을 합병하며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습니다. 통합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파에 기반한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가 이딴 금융사고를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도 예고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6개월마다 반복해온 직원들에 대한 상대평가를 중단하고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합니다. 1년에 2번씩 한 상대평가로 인해 단기 실적에 내몰린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내부 통제를 우선하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내부 통제 시간을 확보해 부당대출 같은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은행이 만약에 지금 1등으로 정말 잘 나가고 있다면 상대평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야가 1등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조금 낮아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평가를 더 많이 둬야지 않나. 사업적으로는 기업금융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 영업에선 본인이 탑클래스라며 4대 은행 가운데 최하위로 떨어진 수익성 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직 쇄신, 내부 통제 강화, 수익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정 후보는 조병규 행장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내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베트남 이주민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 베트남의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제 책하고 그다음에 박 회장님의 책하고 여러 개를 이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베트남에서 출간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 투자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다른 어떤 그 K컬처와 더불어서 우리 투자 문화도 이 베트남이 됐든 미얀마가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아니면 인도가 됐든 수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면서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규제가 시작되면 오히려 실제 담배잎으로 만든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자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도 담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면서입니다. 합성 니코틴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닙니다.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인데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습니다. 발단은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이 다수 함유됐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 담배처럼 인체에 해로운데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는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도 없어 저렴한 가격이 무기입니다. 글로벌 담배업체 BAT그룹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정식 출시하면서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 액상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1위인 KT&G에는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쟁력이 사라지면 관련형 전자담배가 그 수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KT&G는 3분기 담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지금보다 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증권은 내년에도 해외 관련과 관련형 전자담배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며 본업으로 확보한 재원이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국산 37호 신약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자큐보를 개발한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줄줄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이른바 IPO 대어로 평가받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공모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바이오 주가까지 부진한 상황이지만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를 출시하며 자금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업 공개 이전 단계에서 신약 허가를 획득해 이미 실질적인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 제약사에 2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된 자큐보는 올해 인도, 남미 등을 포함해 총 21개국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피캡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온코닉은 자큐보의 글로벌 매출이 2027년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희가 상장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이미 자큐보의 상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매출 등을 통하여 저희가 그 자원을 신약의 R&D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네수파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다며 밸류업 잠재력이 크다고 자신했습니다. 상장 전 기업 가치 산정 과정에서 네수파립을 제외했기 때문에 향후 수익 단계에 돌입할 경우 시장에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네수파립은 지난 2021년 미국 FDA로부터 췌장암을 대상으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온코닉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상이 완료되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상을 진행하고 있는 네수파립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에서 다 빼고 했습니다. 만일에 2개가 다 됐다면 최소한 2천억 이상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를 추진하는 것에 약 최소한 2배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온코닉은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모두 항암제 개발에 투자해 제2의 자큐보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들을 위한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 적합한 넓이에 집안 곳곳에는 노인들을 위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낙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주택의 내부 모습입니다. 평범한 가정집 같지만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샤워부스 내에 손잡이가 있고 신발장 벽에는 의자가 달려 있습니다. 집안 여기저기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맞춤 설계가 적용된 노인복지주택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특화된 공간입니다.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밥도 해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이런 데가 이렇게 다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 젊어서는 고생했지만 나이 먹어서는 이런 데 와서 사는 것도 참 좋겠더라. 지난해 기준 전체 1인 가구에서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합니다. 오는 2040년에는 30%를 넘어설 전망인데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노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단 40개소, 정원은 9,000명에 불과합니다. 60대부터 80대 방문객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그중에서 한 70대에서 80대에 가장 선호도가 높으십니다. 매우 적은 그 공급 현황에서 수요는 점점 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이제 수도권에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7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한 상황. 급증하는 수요와 맞물려 시니어 주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